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타고난 천성도 바꿔줄 수 있을까요? 1980년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 제롬 케이간이라는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잘 자라고 있는 정상적인 꼬마아이들이 모르는 손님이 오는 것 같은 새로운 자극을 대면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관찰했다. 대부분의 꼬마들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손님이나 물체를 바라보거나 가까이 갔는데 20%의 꼬마들은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그는 이런 아이들을 inhibited child라고 부르고 이들 중에서 장래에 불안이나 우울증상을 가진 어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었다. 새로운 것은 아이들의 두뇌 안에 아미그달라라는 감정뇌 안에 있는 것이 긴급 작동하여서 안전한 곳, 즉 엄마의 등 뒤로 피신케 한 이 BI, Behavioral Inhibited children의 아미그달라는 지나치게 예민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가정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조사해보니 3분의 1만 아직도 수줍고 잘 놀라는 성격을 간직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숨고 싶은 감정을 이성의 힘으로 억누르는 방법을 배워서 기질이 바뀌어져 있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Neural Scaffolding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케이간 박사는 70%의 BI, 즉 Behaviorally Inhibited 어린이들이 부모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녀를 예로 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가 컸었는데 어느 착한 치과 의사를 만난 후에는 그를 통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물에 대한 공포는 자신의 여자 동생이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수영 연습을 함으로써 차츰 자신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즉, 선천적인 자신의 아미그달라의 예민감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성의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스캐폴드를 계속 사용하여 강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새로운 신경회로의 길을 만들게 된 것이다. 비록 생물학적 요소 때문에 지장이 올 수는 있지만 결코 인생의 최종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다고 이 노학자는 말하였다. 그럼 어떤 자녀 교육이 우리 아기들을 가장 행복하고 원만한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영국의 정신분석가였던 존 볼드비는 1950년대부터 엄마와 아기 사이의 감정 유대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밑받침을 주장하였다. 금방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아기들은 엄마에게 각종 신호를 보낸다. 눈을 맞추거나 입을 삐죽이거리거나 울어대면서 엄마의 반응을 기다린다. 때마침 엄마가 눈치 빠르게 눈을 맞춰주고 옹알이에 대응해주고 웃어주면 아기는 너무나 이뻐서 손발을 버둥대고 소리를 꽥꽥 지른다. 그리고 이때 옥시토신이라는 뇌 전파 물질이 나와서 엄마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주며 온몸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느껴진다. 또한 엔돌핀까지 나와서 마치 어른이 몰핀 주사 맞은 것처럼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기쁨이 솟구치는 순간들을 태어난 후에 1년 동안 되풀이하여 경험하며 아기는 엄마와 감정의 대화를 주고받고 에릭슨이 얘기한 대로 인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만사가 잘 될 거야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만일 엄마가 이 시기에 너무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또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아기와의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아기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안하거나 남을 피하는 성격이 되기 쉽다. 그런데 어떤 아기들은 생후 6개월 전부터 나와서 엄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한 학자가 있다. 에드워드 트러닉이라는 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다.
엄마랑 아기가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still face, 즉 꼼짝하지 않는 정물 얼굴로 변하였다. 무표정이고 아무 소리도 안 내는 무반응적 상태로 그러면 아기는 놀라고 투정을 부리고 괴로워한다. 처음 엄마가 정물로 되면 아기들은 우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안간 힘을 쓴다.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래도 엄마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기는 포기 상태로 되어 먼 곳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손가락을 빨며 자위를 한다.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본연의 사랑스러운 상태로 되돌아오면 기분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1살부터 2살 사이 어린 아기들이 얼마나 엄마와의 관계를 재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훗날 아이의 인생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학자들은 본다. 즉 살아가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틀어지기 쉬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여부이다. 엄마의 관계가 불안정했었지만 후에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회복이 힘든 사람들은 혼자서 폭식, 음주 과다, 인터넷 중독 등에 빠져들기 쉽다. 착하고 참을성 많은 연인, 믿을 만한 친구도 훌륭한 심리치료소만큼 믿음을 갖게 도와주면서 안전한 터전을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수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에 사랑과 믿음의 대상을 찾아내어 행복한 인생을 만들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는 바보, 인생의 낙오자야.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소파에 누워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정신과 의사나 정신분석가는 떨어져 앉아있는 모습을 연상한다. 프로이드의 유명한 자유연상 방법, 즉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억지함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성취하려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수년간에 걸친 정신분석 치료가 무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기 치료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인지행동요법, 즉 Cognitive Behavior Therapy는 10번 내지 12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소개하려 한다. 우울, 불안, 울화, 분노, 죄의식, 실망 등등의 좋지 않은 감정들은 대개 잘못된 사고로부터 발생된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생각 자체를 고치게 되면 자연히 느끼는 감정도 바뀌어진다. 내 환자 중에 30대 초반에 직장을 잃어버린 후에 극도로 우울해진 남성이 있었다. 그가 나 같은 인생에 나고자 하는 세상에 없어. 내 평생에 다른 직장 찾기는 이제 글렀어. 나야말로 가족의 창피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안 그의 기분이 우울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10가지를 닥터 데이비스 번즈가 쓴 10일 안에 자존감을 올리는 법 10 Days to Self-Esteem 이라는 책에서 인용해 보자. 첫 번째, all or nothing, 전체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세상 일을 완전히 흑이나 백으로만 보는 견해. 두 번째, overgeneralization, 과장된 일반화.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세상 모든 일이 끝없이 나쁘게 진행된다고 믿는 사고. 세 번째, mental filter, 나쁜 일이 하나 생기면 그 나쁜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좋은 일들은 모두 무시해버리는 사고방식. 네 번째, discounting the positive, 좋은 점 깎아내리기. 본인이 성취한 성공이나 좋은 점은 가치가 없다며 모두 무시해버림. 다섯 번째, jumping to conclusion, 결론으로 뛰어들기.
특별한 증거도 없이 모든 일이 나빠질 거라 결론을 내림. 속마음 읽기, 마인드 리딩, 사주 읽기, fortune telling 등 모든 일이 잘못될 거라고 믿어 단정해버리는 사고. 6번째, magnification or minimization. 확대화 또는 축소화. 어떤 일이 있을 때 턱없이 확대시키거나 또는 중요성을 무턱대고 축소시켜버리는 사고. 7번째, emotional reasoning. 감정으로부터의 합리화, 자신의 감정을 토대로 하여 합리화시키는 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져. 따라서 나는 바보야. 8번째, should, honor, 해야 해. 자신이나 남을 향해서 반드시 해야 되라는 should, must 등의 말로 비판하는 사고방식. 9번째, labeling, 제목 붙이기. 내가 실수를 했네. 대신에 나는 바보야. 나는 나고자야 등으로 제목을 지어주는 사고방식. 10번째, blame. 자신이 모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을 전적으로 비난하거나 또는 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고. 나의 환자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 10가지의 그릇된 사고에 비추어 분석해보자. 나는 바보야. all or nothing. 자신이 가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흑백 논리로 자신을 완전 실패자로 보았음. 2번째는 overgeneralization. 직장 한 가지를 잃고도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잃었다고 하는 생각. 3번째는 mental filter. 실직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인생 전반을 어둡게 보는 사고. discounting the positive. 자신이 가진 많은 다른 장점들을 무시해버리는 사고. magnification or minimization. 한 가지 문제를 정도 이상으로 부풀려 놓은 사고. emotional reasoning. 실직 후에 격한 감정에 쌓여서 바보나 낙오자처럼 느껴져서 자신이 정말로 바보 낙오자로 믿어버리는 사고. should or must. 늘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해야 하고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자신같이 선한 사람은 인생이 평탄해야 한다고 믿음. 인생의 희로애락이 마치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레이블링. 누구나 실직이라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이 경험으로 새로운 배움을 얻고 새 직장을 찾으려 노력하는 대신에 자신을 나고자 바보라고 명명해버림. 혹시 나는 어떤 식의 그릇된 사고를 되풀이하여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로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사고의 변형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 모르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세대. 아버지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애통하고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회개하라 이 세계여 주의 말씀 앞에 나오라 통곡하라 이 나라여 주의 긍휼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눈물로를 참으시는 주 앞에 속히 나오라. 세상의 명예 앞에 예배치 말고 목숨을 패하자 두려워 말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를 예배하라. 회개하라 이 나라여 주의 말씀 앞에 나오라 통곡하라 이 나라여 주의 긍휼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눈물로를 참으시는 주 앞에 속히 나오라. 속히 나오라. 속히 생존자들의 이야기. 론을 받아서 법대 공부를 하면서도 온갖 파타임 일을 했던 둘째 딸 카니가 어느 날 두툼한 책을 보내왔었다. 조지타운 법대를 방문한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이창래 씨의 처녀작 영원한 이방인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책이었다. 저자의 사인까지 받아서 보낸 걸로 미루어 무척 감동적인 만남인 듯 하였다. 그 소설 속에는 뉴욕에서 청가물 사업을 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땀과 눈물 섞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 왔던 저자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몰랐다. 그러다가 뉴욕에서 일어난 폭동 때문에 힘없이 희생물이 되는 뉴욕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훗날 LA에서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던 LA 폭동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책으로 미국 내 유수의 6가지 문학성을 수상한 저자는 계속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Surrendered, 생존자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구해서 읽으며 나는 많이 울었었다. 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얘기해 주셨던 나와 가족들이 겪은 6.25 사변과 일사후퇴 때의 고생들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장면들이 사실로 내가 겪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할머니의 얘기를 꿈에서 보았었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눈에 쌓인 산언덕을 기어오르는데 저 밑에서 인민군들이 총을 쏘아대던 소리는 귀에 선하였다. 엄마 이제 자고 가면 안 돼? 라고 어린 내가 엄마에게 말하면 어머니는 얘가 힘드나 보다 라고 여기면서 농가를 찾아들었단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버선을 벗기어서 말리셨단다. 그래야 다음날 신고서 걸을 수 있을 테니.
생존자들의 책 첫 페이지는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된다.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바로 이 여행은 11살짜리 주인공 소녀가 청주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의 지붕 위에 간신히 올라타 앉아서 가는 피난길이었다. 6명 가족 중 부모님과 언니가 전쟁 중에 처참하게 자신의 눈앞에서 사살된 후에 남은 7살짜리 두 쌍둥이 동생들이 기차 지붕에서 떨어질까 봐 광목천으로 움켜싸고 가는 죽음 직전의 여정 말이다. 비록 지붕 위라도 운 좋게 기차를 얻어 타기 전에는 그녀와 동생들은 타박타박 끝도 없는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비가 쏟아지면 농가에 뛰어들어가 다른 30여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작은 방 하나에서 앉은 채로 자야 했다. 그녀는 무릎이 기댄 동생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하얗게 줄을 이어 움직이는 즉 라이스들을 찬빛으로 훑어내곤 하였다. 이 책의 농가 장면을 읽으면서 나는 문득 어느 논뚝길이 떠올랐다. 충청도 공주라는 도시에 우리 가족 같은 피난민들을 위한 수용소가 있었다. 그 당시 나의 어머니는 두 분의 노쇠한 할머니들과 나 그리고 2살 밑의 동생 인숙을 데리고 힘든 길을 걸어오신 후였다. 이런 힘든 시간에 나의 아버지는 한 번도 기억 속에 없다. 미리 다른 직장 어른들과 함께 자동차로 아니면 배로 피난을 했다는 어머니의 설명뿐이었다. 5살쯤 되었을 내가 논뚝에서 서서 손에 들고 있는 바가지는 기억하는데 그 속에 동네 분들이 준 된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길고 긴 논뚝과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를 여행의 두려움이 지금도 눈에 잡힐 듯하다. 공영방송 NPR에서 최근 이창재 씨의 5번째 책이 나왔다고 인터뷰를 하며 현재 문단의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한 명으로서 아름답고 잘 다듬어진 문체를 극구 칭찬하였다. 나도 공연히 으쓱했었다. 어디인가 읽은 유명한 노벨상 후보라는 말도 흐뭇했다. 어느 친구가 청소년 된 자녀들에게 한국에서의 배고팠던 얘기를 하자 엄마 왜 냉장고에 가서 꺼내 먹지 그랬어? 라고 물었다던 일화가 생각났다. 꿈에서조차 다시 대하기 싫은 우리 1세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읽히자. 한민족의 한과 정을 그대로 그려놓은 Gestured Life, 몸짓뿐인 인생도 그들과 함께 읽어보자. 그 고통들을 이겨난 우리 한인 1세들의 눈물 젖은 승리의 삶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감사합니다.